우리 고장은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름도 없는 쓸쓸한 마을이 아니었지요. 그때는 제분업이 크게 번창했었습니다. 사방 40km 인근에 사는 농부들은 모두 밀을 빻기 위해 여기로 포대자루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언덕은 온통 풍차들로 덮여 있었죠.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소나무 숲 너머에서 불어오는 북풍으로 돌아가는 풍차 날개와 짐을 싣고 바삐 오르내리는 작은 당나귀 무리를 볼 수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의 끽끽거리는 소리, 풍차 방앗간 일꾼들의 이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지요. 일요일마다 우리는 때를 지어 풍차 방앗간으로 가곤 했어요. 그러면 풍차 방앗간 주인들은 을에 사양 포도주로 한턱 내곤 했지요. 풍차 방앗간 여주인들은 레이스가 달린 숄과 금 십자가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여왕처럼 예뻤습니다. 나는 피리를 가져갔죠.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파랑돌 춤을 추곤 했습니다. 그 방앗간들은 우리 고장에 기쁨과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리 사람들은 타라스콩 큰 길가에 증기 제분 공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다 좋아 보이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밀을 제분 공장에 가져다 주었고 가련한 풍차 방앗간들은 일거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풍차 방앗간들은 얼마간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 증기의 힘이 워낙 강해서 가엾게도 하나둘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당나귀가 오는 것도 볼 수 없었지요. 방앗간집 여주인들은 금 십자가 보석들을 팔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사양 포도주 대접도 받을 수 없었으며 파랑돌 춤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북풍이 아무리 불어도 풍차 날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는 이 폐가들을 모두 헐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태 속에서도 한 방앗간만은 제분 공장들 코앞에 떡 버티고 서서 예전 그대로 꿋꿋하게 풍차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앗간, 코르니오 영감님의 방앗간이었습니다. 코르니오 영감님은 60년 동안이나 밀가루 속에서 살아온 늙은 방앗간장이인데 자신의 현재 상황에 격분해 있었습니다. 제분 공장이 들어서자 영감님은 미치광이처럼 되고 말았어요. 영감님은 일주일 내내 마을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저놈들이 제분 공장의 밀가루로 이 프로방스 지방을 독살시키려 한다고 마구 외쳐댔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오. 그 불안당들은 빵을 만드는데 악마의 발명품인 증기를 사용하고 있소. 나는 하나님의 숨결인 미스트랄과 지중해의 북풍을 이용하는데 말이오. 그는 풍차 방앗간을 찬양하느라 온갖 미사여구를 찾곤 했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는 격분해서 자신의 방앗간에 틀어박혀 야생 짐승처럼 혼자 살았답니다. 심지어 그는 부모를 잃고 세상의 핏줄이라고는 할아버지 자신밖에 없는 15살짜리 손녀딸 비베트조차도 곁에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엾은 여자아이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생활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추수일을 거들거나 누에치기, 올리브 따기를 하며 이 집 저 집 품팔이를 다녔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그는 손녀를 보기 위해
떼약볕을 맞으며 수십 리를 걸어가기도 했고 손녀가 가까운 곳에서 일할 때에는 온종일 바라보며 울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장에서는 늙은 방앗간장이가 인색해 비베트를 내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손녀딸을 이 농가 저 농가 돌아다니게 하며 남자 목동들의 거친 행동과 남의 집살이의 비참함을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영감님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르니우 영감님처럼 명망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떠돌이처럼 신발도 안 신고 구멍난 모자를 쓰고는 누더기 허리띠를 맨 채 이거리 저거리 나다니는 것도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요일날 그가 미사에 오는 것을 볼 때면 노인들은 창피스러워했어요. 코르니우 영감님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에 더 이상 성당의 집사석에 앉지 않았지요. 그는 항상 성당 뒤편에 가난뱅이들과 같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코르니우 영감님의 생활에는 뭔가 수상쩍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는데 그의 방앗간 풍차는 여전히 예전처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밀가루 포대를 잔뜩 짊어진 당나귀를 몰고 가는 코르니우 영감님을 길에서 마주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르니우 영감님. 방앗간 일은 여전하지요? 농부들이 그에게 소리쳐 물으면 여전하지. 다행히도 일감이 떨어지질 않고 있다네. 영감님도 쾌활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일감이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면 그는 입술에 손을 대고 심각하게 대답했습니다. 쉿, 나는 수출 일을 하고 있다네. 그 이상 대답을 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방앗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비베트조차도 거기 들어가질 못했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방앗간 앞을 지나다 보면 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들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늙은 당나귀는 앞마당의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비쩍 마른 커다란 고양이는 창문가에서 햇볕을 쬐며 심술궂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혹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했습니다. 모두들 제멋대로 코르니우 영감님의 비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만 공통된 소문은 그 방앗간에 금화자루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는 피리를 불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때 내 맏아들과 영감님의 손녀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사실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코르니우라는 성이 우리 고장에서는 알아주는 가문이었고 더군다나 그 비베트라고 하는 작은 참새가 우리 집에서 종종거리며 다니는 것을 본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기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 두 연인이 너무 자주 함께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일어날까 싶어 이 일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베트의 할아버지에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방앗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고약한 영감 같으니라고. 그가 나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아주 볼만했지요. 그에게 문을 열게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서 그럭저럭 내가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내
못된 말라깽이 고양이는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악마처럼 할딱거렸습니다. 그 늙은이는 내게 이야기를 끝까지 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필이나 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급하면 제분 공장이나 가서 며느리를 찾아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심한 말을 듣고도 피가 거꾸로 치솟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나는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늙은 미치광이를 그의 맷돌 절구 옆에 내버려 두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나의 실망스러움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녀석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이 직접 할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나는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이 연인들은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오 영감님은 막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꼭꼭 잠겨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영감님은 나가면서 사다리를 밖에 그대로 놔두고 말았지 뭡니까? 당장의 아이들은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 소문난 방앗간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방앗간의 맷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포대자루 하나 없고 밀 한 톨 없었던 것입니다. 벽에 있는 거미줄에도 가루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풍차 방앗간이라면 풍기게 마련인 빻은 밀에 고소하고도 따뜻한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방아의 주축에는 먼지가 덮여 있었고 말라깽이 고양이가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방도 똑같이 비참한 몰골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침대, 몇 가지 잡동사니, 계단 위에 놓인 빵 한 조각, 그리고 귀퉁이가 뜯어져 석고덩이와 하얀 모래가 흘러나와 있는 서너 자루의 포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코르니오 영감님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앗간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풍차 방앗간에서 밀가루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저녁마다 이 석회가루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불쌍한 방앗간, 불쌍한 코르니우 영감님. 이미 오래전에 제분공장 사람들은 그에게서 마지막 손님까지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맷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와서 눈물을 뿌리며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이웃들에게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집집마다 있는 밀을 모두 모아 코르니우 영감님의 방앗간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곧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을 전체가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진짜 밀을 잔뜩 실은 당나귀 행렬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코르니우 영감님은 석회 포대자루 위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에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와 그 슬픈 비밀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방금 전에 눈치챘던 것입니다. 가련한 내 신세, 난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풍차 방앗간이 이렇게 욕을 보았으니. 그리고 그는 마치 진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방앗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가슴이 미어지게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당나귀들이 앞마당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풍차 방앗간이 한창 때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이 방앗거리요. 어이 코르니 영감님. 포대자루가 문 앞에 쌓였고 그 보기 좋은 불그스레한 미랄들이 땅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코르니오 영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밀을 움켜쥐고서 웃다 울다 하며 말했습니다. 밀이다. 오 하나님, 맛 좋은 밀이야. 이것 좀 보게. 나 좀 내버려 두게. 그리고 우리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자네들이 내게로 되돌아올 거라고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그 제분 공장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라네. 우리는 의기양양해진 그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아니라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방아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네. 생각해보게나. 저 풍차방아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잖나. 우리는 모두들 밀 나달이 갈아져 고운 밀가루로 날아오르는 방앗간 한켠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포대를 열어보고 맷돌을 살피는 그 가엾은 영감님을 보고 그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코르니우 영감님에게 일감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영감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풍차방아 날개가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아무도 코르니우 영감님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 법인걸요. 풍차 방아의 시절도 로온강의 거룻배 시절이나 위임 재판 시절, 커다란 꽃무늬 자켓의 시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